지금 괜찮으신가요? 아니요. 지금이 제일 위험합니다. 병원비가 아니라 다른 데서 셉니다. 조용히, 꾸준히, 크게. 한 달, 두 달, 세 달. 달력은 그대로인데 잔고가 달라집니다. 우린 아직 멀었지. 그 생각이 가장 비쌉니다. 하지만 오늘 막을 수 있습니다. 준비하면 달라집니다. 이 영상에서 당장 바꿀 한 가지, 놓치면 안 될 한 가지를 드립니다. 편하진 않지만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전주 69세 정미옥 씨는 요즘 산책길에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더 많았는데 이제는 지팡이를 짚은 어르신, 휠체어를 밀고 가는 노인들이 눈에 더 자주 띄는 겁니다. 앞으로 10년은 지금보다 훨씬 빠르고 무겁습니다. 정미옥 씨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약 18%, 불과 몇 년 뒤면 20%를 넘어설 것이 확실합니다. 즉, 5명 중 1명이 노인인 사회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마을 노인정에 모이는 어르신은 동네 어른 몇 분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노인정마다 사람이 꽉 차고 경로당 증축 요구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렇게 빠른 변화는 단순한 인구 비율 문제가 아니라 생활 곳곳에서 체감됩니다. 병원 대기실에 가보면 10명 중 6명에서 7명은 65세 이상입니다. 동네 약국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약은 고혈압 약과 당뇨약입니다. 시장에 가면 노인들이 손수레를 끌고 장을 보는 모습이 흔합니다. 버스 안에서는 무임승차하는 노인들이 전체 승객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이런 풍경은 앞으로 더 뚜렷해집니다. 통계청은 2035년이면 노인 비율이 30%에 도달한다고 전망합니다. 즉, 3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겁니다. 노인의 수가 많아진다는 건 단순히 숫자가 늘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병원비가 더 늘고 연금 수급자가 더 많아지고 돌봄 수요가 폭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용은 결국 사회 전체가 그리고 각 가정이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정미옥 씨는 동네 친구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도 부모님 부양한다고 힘들다 했잖아. 근데 우리 세대는 부모도 모시고 우리도 늙고 애들마저 줄어드니 더 힘들어질 거야.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은 줄어들고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노인은 많아지는데 이들을 책임질 사회적 자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노후 위기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병원에 가면 순번 대기가 길어지고 요양원 자리는 부족해지고 간병인 인건비는 오르고 국민연금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즉,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준비한다 해도 사회 전체가 늙어가면 비용과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정미옥 씨가 중얼거린 그 말, 앞으로 10년은 지금보다 훨씬 빠르고 무겁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주해야 할 현실입니다. 정리하자면 노후의 위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적 변화에서 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74세 이명자 할머니는 남편을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집에서 돌보는 게 더 이상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상담에서 들었던 말은 단순했습니다. 등급을 받으셨으니 본인 부담금 월 60만 원 정도면 됩니다. 순간 안도했습니다. 그 정도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활은 계산서처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기본 식비 하루 10,000원,
한 달이면 30만 원. 입맛을 잃은 남편을 위해 간식을 챙기면 10만 원이 더 들었습니다. 기저귀, 물티슈, 로션 같은 생활용품 20만 원, 많게는 30만 원. 거기에 미용비, 세탁비, 외출 비용까지 더해지니 어느새 한 달 120만 원이 기본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상태가 악화되자 개인 간병인을 붙여야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매달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더 빠져나갔습니다. 총 비용은 250만 원, 많게는 300만 원. 처음엔 괜찮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두세 달 만에 퇴직금이 줄어드는 걸 보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겠더라고요. 이명자 할머니의 고백이 곧 현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모시면 나을까요? 제가 간병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 방문 서비스,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 간병인을 쓰면 150만 원 이상이 추가. 진료비와 약값까지 합치면 결국 200만 원을 훌쩍 넘어섭니다. 게다가 가족이 직접 돌보면 돈 이상의 문제가 생깁니다. 하루 24시간이 묶이고 직장을 줄이거나 그만두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치매 환자 가족의 3분의 1이 일을 줄였다고 합니다. 소득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고 가정은 빠르게 지쳐갑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요양시설 입소자의 월 평균 지출은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제가 돌봄까지 포함하면 가구당 연간 2천만 원 이상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단기간이 아닙니다. 3년, 5년, 때로는 10년 이상 이어집니다. 집에서 모셔도 요양원에 모셔도 결국 돈은 끝없이 셉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의 몫이었죠. 이명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결국 적금을 깨야 했습니다. 간병은 단순히 환자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을 바꿔놓더라고요. 정리하자면 간병은 요양원이든 집이든 장소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가정 전체의 생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준비가 없다면 누구도 이 무게를 버티기 어렵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경기 안양 76세 박영자 할머니는 남편이 자꾸 약속을 잊고 밤에 문을 열고 나가려 하던 날을 기억합니다. 처음엔 건망증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는 순간 집안의 시간표가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약을 챙기고 가스밸브를 확인하고 현관문 잠금 장치를 2번 점검합니다. 낮에는 계속 곁을 지키고 잠깐 비울 땐 이웃에게 연락을 남기고 손목 위치 추적 장치를 확인합니다. 밤이면 더 긴장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뒤척이는 소리에 번쩍 깨고 화장실을 오갈 때마다 넘어지지 않도록 길을 비우고 야간등을 켭니다. 치매는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65세 이상 10명 중 1명이 치매를 겪고 75세가 넘으면 5명 중 1명 수준까지 늘고 80세가 되면 3명 중 1명이 치매 환자입니다. 숫자는 차갑지만 의미는 분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누구도 이 확률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문제는 기간입니다. 치매는 몇 달로 끝나지 않습니다. 평균 돌봄 기간은 약 8년, 길면 10년을 훌쩍 넘습니다. 기간이 길수록 돈과 시간이 함께 소진됩니다. 간병인 없이 버티면 가족이 지치고 간병인을 쓰면 지출이 커집니다. 월 200만 원의 지출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약값과 진료비, 보호용품과 식비, 이동과 검사를 더하면 체감 비용은 더 커집니다. 1년이면 2천만 원, 10년이면 2억 원이 넘습니다. 숫자는 합계일 뿐이지만 가족에게는 생애 자산의 이동을 뜻합니다.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딸은 근무 시간을 줄이고 아들은 휴직을 고민하고 며느리는 밤낮이 바뀌고 손주들은 집안 분위기에 눌립니다. 돌봄은 한 사람의 병이 가족 전체의 일상이 되는 과정입니다.
식사가 빠르게 끝나고 외출이 점점 줄고 대화의 주제가 약과 진료로 좁아집니다. 그래도 준비가 있으면 다릅니다. 정기 검진을 통해 변화 시점을 빨리 파악하고 낙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집 구조를 손보고 방문 돌봄과 주간 보호를 조합해 숨 쉴 틈을 만듭니다. 가족 역할을 나누고 돌봄 시간표를 만들고 비상 연락망을 붙이고 문서로 의사결정을 정리합니다. 재정은 별도 라인으로 관리합니다. 간병 비급여 소모품을 한 묶음으로 예산화하고 현금성 자산 비중을 올리고 필요시 주택연금 같은 옵션을 검토합니다. 정리하자면 치매는 한 사람의 병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흔드는 장기 사건입니다. 발견은 빠르게, 돌봄은 나누어서, 지출은 별도 라인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부산 72세 최기문 어르신은 젊을 때부터 크게 아픈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찾아온 고혈압과 당뇨는 매달 빠짐없이 병원 문을 두드리게 했습니다. 약값만 한 달에 10만 원, 정기검진과 각종 검사로 20만 원이 더 들었습니다. 가끔 의사가 추가로 권하는 MRI 검사는 보험이 적용돼도 본인 부담이 10만 30만 원. 실손 보험이 있으면 조금 돌려받을 수 있지만 보험이 없는 어르신들에게는 여전히 큰 돈이었습니다. 진료비는 큰 병일 때만 나가는 줄 알았는데 작은 병들이 매달 쌓이니 훨씬 더 무섭더군요. 최기문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인 의료비는 단발성 지출이 아닙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2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70대는 300만 원에 가깝고 80대는 400만 원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이건 단순 평균일 뿐입니다. 누군가는 1년에 수십만 원만 쓰기도 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지출하기도 합니다. 질환의 종류와 생활 습관,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격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비급여입니다. 치과 임플란트 2개에 240만 원, 무릎에 맞는 연골 주사 한 번에 5만 원에서 20만 원, 백내장 수술 수십만 원. 이런 항목은 보험 적용이 안 되거나 보장 범위가 매우 좁습니다. 결국 은퇴 자산은 의료비로 빠르게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100만 원을 받아도 부부가 함께 병원을 다니면 한 달 60만 원에서 80만 원이 병원비와 약값, 비급여로 사라집니다. 남는 돈은 생활비로 쓰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식비를 줄이고 난방을 아끼고 옷 한 벌 사는 것도 망설이게 됩니다. 의료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노후의 생활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병원비 때문에 여행을 포기하고 치료비 때문에 자녀에게 손을 벌리게 되고 때로는 아예 치료 자체를 미루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의료비는 앞으로 더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만성질환은 늘어나고 새로운 치료법은 대부분 고가입니다. 과거에는 없던 검사나 치료가 앞으로는 필수처럼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 제도도 있지만 모든 비용을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기초연금 40만 원으로는 한 달 약값과 검사비만 충당하면 끝입니다. 나머지는 결국 본인 부담입니다. 최기문 어르신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미룰 때 그게 가장 서럽더군요. 노후에 제일 무서운 건 병원비였습니다. 정리하자면 노후 의료비는 예상보다 크고 예상보다 오래 이어집니다. 은퇴 자산을 갉아먹는 가장 확실한 지출, 그리고 대비하지 않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전 71세 김길중 씨는 은퇴 후 국민연금 하나만 믿었습니다. 내가 평생 일하며 부은 돈이니 노후는 연금으로 버틸 수 있겠지. 하지만 최근 뉴스를 본 순간 그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2055년이면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달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현재 평균 수급액은 약 64만 원. 10년 이상 납부한 사람은 100만 원 안팎입니다.
하지만 생활비는 훨씬 큽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노후 적정 생활비는 부부 기준 월 250만 원, 1인 기준도 최소 150만 원 이상입니다.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 큰 문제는 제도의 불확실성입니다. 지금도 연금 개편 논의가 계속 이어집니다.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수급시장 나이를 늦추거나 받는 금액을 줄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줄고 노인은 늘어나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지금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비는 건강보험이 있잖아. 많은 어르신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간병비, 고가주사제, 각종 소모품 같은 비급여 항목은 여전히 본인 부담입니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2023년에만 3조 원을 넘었습니다. 앞으로 고령 인구가 늘수록 본인 부담금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연금도 있습니다. 지금은 월 최대 32만 원을 줍니다. 하지만 쌀 한 포대 값이 4만 원이 넘고 공과금과 관리비만 해도 한 달 20만 원 이상입니다. 즉, 기초연금은 생활비의 일부일 뿐 전체를 책임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보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간보험에 가입해 있지만 막상 병원에 가면 보장 항목 제한, 면책기간, 한도 초과로 생각만큼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특히 고령이 되면 보험료는 급격히 올라가고 가입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연금도 보험도 기초연금도 우리 노후를 완전히 지켜주지 못합니다. 김길중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도는 보조일 뿐이더군요. 결국 나를 지켜주는 건 내가 준비한 현금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연금과 보험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절대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노후를 지키는 마지막 방패는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입니다. 제도를 믿되 맹신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인천 68세 조영자 씨는 은퇴 후 하루하루가 불안했습니다. 연금은 매달 들어오지만 언제 큰 돈이 나갈지 몰라 통장 잔고를 보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후 자산을 나누어 관리하는 법을 배우고 통장을 3개로 나눴습니다. 응급, 생활, 여유 3개의 주머니를 만든 순간 마음이 한결 든든해졌습니다. 첫 번째 주머니는 응급 주머니입니다. 갑자기 병원비가 나오거나 가전제품이 고장났을 때 쓰는 돈입니다. 적어도 500만 원, 가능하다면 1000만 원 정도를 비상금으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돈은 절대 투자하거나 묶어두면 안 됩니다. 언제든 바로 꺼낼 수 있는 현금 혹은 단기 예금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주머니는 생활 주머니입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생활비, 관리비, 공과금, 식비, 교통비, 이 모든 것은 생활 주머니에서 해결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소득이 있다면 모두 이 주머니로 모아둡니다. 이때 중요한 건 한 달에 얼마가 꼭 필요한지 정확히 계산해 두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선에서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이 액수를 기준으로 생활 주머니를 유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 주머니는 여유 주머니입니다. 말 그대로 즐기기 위한 돈입니다. 여행, 취미, 손주 용돈, 인생의 즐거움을 위한 자금이 바로 여기서 나갑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에는 아끼는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적당한 여유가 있어야 삶이 지치지 않고 돈 관리도 오래 갑니다. 여유 주머니는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연 100만 원에서 200만 원만 준비해도 충분히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조영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돈이 한데 섞여 있어서 어디에 얼마나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통장을 3개로 나누고 나니 마음이 안정되고 쓸 때도 죄책감이 줄더군요. 전문가들도 강조합니다. 노후 재정은 금액보다 구조가 중요하다고. 통장을 3개로 나누면 돈이 흘러가는 방향이 보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응급주머니가 있으면 예상치 못한 병원비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노후 자산 관리의 핵심은 얼마나 모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나누고 쓰느냐입니다. 돈은 모양이 아니라 도달성이 중요합니다. 즉,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구조가 가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수원 72세 이만수 씨는 은퇴 후 가진 자산이라곤 30년 넘게 살아온 집 한 채뿐이었습니다. 연금도 적고 모아둔 예금도 거의 없는 상황. 집을 팔아야 할지 그냥 버텨야 할지 밤마다 고민이 이어졌습니다.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으니 사는 게 너무 불안했어요. 우리나라 노인의 가장 큰 특징은 자산은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자산 중 70% 이상이 집과 토지 같은 부동산입니다. 반대로 현금이나 금융 자산은 30%도 되지 않습니다. 즉, 집이 있더라도 생활비로 바로 쓸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매달 일정액을 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3억 원 아파트를 가진 부부가 만 70세에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매달 약 90만 원에서 100만 원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팔지 않고도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다운사이징입니다.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기면서 차액을 현금으로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5억 원 아파트를 팔고 2억 원대 소형 아파트나 빌라로 옮긴다면 차액 3억 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을 예금이나 채권에 넣어두면 노후 생활비로 안정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 전세에 살던 사람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으로 옮기면 남는 7천만 원을 현금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매달 월세가 나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에 쥔 현금이 있으면 응급 상황이나 병원비에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만수 씨도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겁니다. 매달 100만 원 가까운 연금이 나오자 생활이 한결 안정됐습니다. 이제는 통장에 고정적으로 돈이 들어오니 숨이 좀 트입니다. 집은 팔지 않아도 생활비가 나오는 자산이더군요.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노후에는 집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현금만큼 중요하다고. 집을 팔 수도 줄일 수도 연금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집을 현금화하는 전략을 미리 고민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집은 단순히 사는 공간이 아닙니다. 노후에는 가장 큰 자산이자 현금의 원천이 됩니다. 팔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연금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집은 팔아야만 돈이 되는 자산이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활용할 때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청주 75세 오말순 할머니는 작은 화장실에서 큰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비누 거품에 미끄러지던 순간 평소 설치해둔 손잡이를 붙잡으며 넘어지지 않고 몸을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그 손잡이 하나가 제 인생을 지켜줬습니다. 오말순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노인 사고 중 가장 흔한 것이 바로 낙상입니다. 넘어지는 단순한 사고 같지만 골절, 수술, 장기 입원으로 이어지면
순식간에 삶이 무너집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낙상 환자는 10년 사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수술비만 수백만 원, 재활비까지 합치면 1,0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경제적 부담도 크지만 무엇보다 무서운 건 한 번의 낙상으로 거동이 어려워지고 치매나 우울증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첫째, 집안 환경을 고쳐야 합니다. 화장실과 욕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변기 옆과 욕조 옆에는 손잡이를 설치합니다. 거실과 복도에는 작은 물건을 치우고 전선이나 러그를 정리해 발에 걸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밤에는 자동 센서 조명을 설치해 어두운 곳에서 헤매지 않도록 합니다. 이런 작은 장치들이 큰 사고를 막는 안전망이 됩니다. 둘째, 신체 균형을 강화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매일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근력 운동만으로도 하체 근육이 단단해지고 넘어질 위험이 줄어듭니다. 특히 균형 감각을 키우는 스트레칭과 체조는 낙상을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셋째, 정기적인 건강 점검입니다. 어지럼증, 혈압 이상, 시력 저하 같은 문제는 낙상의 주요 원인입니다.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을 받고 안경이나 보청기가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오말순 할머니는 손잡이 덕분에 큰 사고를 피한 후 집안 곳곳을 점검했습니다. 화장실, 부엌 현관에 손잡이를 더 설치했고 침대 옆에는 작은 조명을 두었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몇만 원짜리 손잡이 하나가 병원비 수백만 원을 막아줍니다. 정리하자면 노후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인생을 뒤흔드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한 작은 안전장치가 병원비와 고통을 막고 무너질 수 있는 노후를 지켜줍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곧 최고의 건강관리이자 노후 준비입니다. 울산 76세 김정순 할머니는 몇 년 전 큰 결심을 했습니다. 자녀들과 모여 앉아 자신의 건강 문제와 재정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돌봄 방식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엄마한테 혹시 치매가 오면 요양원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리고 연명 치료는 원하지 않으니까. 그 점은 꼭 기억해줘. 자녀들은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대화를 나누고 나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돌봄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불편해하며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얘기 꺼내면 불길하다. 괜히 자식들 힘들게 한다. 하지만 회피한다고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준비 없이 위기가 닥치면 가족들은 더 큰 혼란에 빠집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원하지 않을 경우 미리 문서로 남겨두는 방법입니다. 호흡기 삽관, 인공투석, 심폐소생술 같은 큰 결정을 가족에게 떠넘기지 않기 위해서죠.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어르신들은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겪는 갈등이 70%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돌봄 방식도 미리 상의해야 합니다. 치매가 오면 집에서 모실 것인지, 요양원에 맡길 것인지, 누가 주로 돌볼지, 비용은 어떻게 분담할지, 이런 이야기들은 불편해도 꼭 나눠야 하는 대화입니다. 가족끼리 합의가 되어 있으면 갈등이 훨씬 줄어들고 돌봄 부담이 균등하게 나눠집니다. 재정 상황도 솔직히 말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집에 남은 돈은 이 정도다.
당분간은 큰 문제 없지만 병원비가 늘면 어려워질 수 있다. 이 정도의 정보만 공유해도 가족들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훨씬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김정순 할머니는 자녀들과의 대화를 마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이야기하고 나니 오히려 후련했어요. 자식들도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하고요. 대화를 미루면 불안만 커집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게 결국 사랑이더라고요. 정리하자면 가족과의 대화는 불편함을 피하는 일이 아니라 가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사랑은 대화로, 돌봄은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오늘 미룬 대화가 내일의 큰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주에 사는 80세의 고영호 어르신은 70세에 탁구를 배우고 75세에 스마트폰을 익혔습니다. 지금은 동호회 활동으로 일주일이 모자랄 정도로 바쁩니다. 나이 들어서 뭘 하겠냐는 말, 다 틀린 말이더라고요. 하고자 하면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예전에는 65세면 은퇴, 70세면 집안에서 조용히 지내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의학 발전,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65세는 옛날 50세와 다름없습니다. 머리가 휘어졌다고, 정년퇴직했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노년은 이제 소극적 버팀이 아니라 적극적 도전의 시기입니다. 새로운 노년을 살아가는 분들은 자신의 경험을 자산으로 씁니다. 40년 직장에서 배운 기술, 평생 가정에서 쌓아온 살림 노하우, 취미로 갈고 닦은 재능까지 이 모든 것은 다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입니다. 도서관 책 읽어주기 봉사, 마을 해설사, 작은 온라인 상점, 심지어 유튜브까지 노년은 배움과 나눔, 그리고 도전의 기회로 변하고 있습니다. 고영호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스마트폰 배우는 게 처음엔 어려웠죠. 손자한테 계속 물어보고 복지관 강좌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한번 익히고 나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작은 도전이 결국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건강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오래 사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제는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90세까지 살더라도 85세까지는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관리하는 게 진짜 성공적인 노후입니다. 걷기, 근력 운동, 균형 훈련 같은 작은 습관들이 삶을 바꿉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어울리며 웃고 떠드는 것이 외로움과 우울을 막아줍니다. 새로운 친구, 새로운 모임, 새로운 배움의 기회는 노년을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고영호 어르신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80세인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습니다. 자식 다 키우고 일도 끝났으니 이제는 저를 위한 시간을 사는 거죠. 노년은 끝이 아니에요. 준비만 했다면 인생 2막이 활짝 열립니다. 정리하자면 새로운 노년의 정의는 단순합니다. 더 이상 나이는 한계가 아니고 경험과 지혜가 쌓인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건강을 지키고 돈을 현명하게 쓰고 관계를 이어가며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준비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당당한 노년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무겁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습니다. 건강, 돈, 그리고 가족과의 대화. 이 세 가지만 준비해도 노후는 훨씬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누군가의 내일을 지켜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65세 이후, 왜 어떤 분은 돈 걱정이 없고 어떤 분은 평생 모은 돈이 금세 사라질까요? 그 차이는 버는 법이 아니라 지키는 습관에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돈 습관 탑3를 말씀드릴게요. 당신의 노후 자산을 노리는 함정이 있습니다.
사장님, 이 상품 정말 괜찮습니다. 퇴직하고 3개월 된 김철수 씨 68세는 은행 앞 카페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정장 차림에 명함까지 건네는 그는 금융회사 팀장이라고 했죠. 원금은 100% 보장되고요. 매달 7%씩 이자가 들어옵니다. 3천만 원 넣으시면 한 달에 210만 원이에요. 은행 금리가 2%도 안 되는 요즘 이런 기회 흔치 않습니다. 김철수 씨는 고민했습니다. 퇴직금 5천만 원.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은행 예금으로는 한 달에 고작 8만 원. 연금도 월 60만 원이 전부였죠. 210만 원이면 생활이 훨씬 나아질 텐데 결국 3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첫 달 정말로 21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달도 세 번째 달도 김철수 씨는 안심했죠. 그런데 4개월째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사무실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3천만 원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그렇다면 노후 자산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바로 투자 실패입니다.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2023년 기준 불법 사금융 피해액은 연간 4조 원이 넘습니다. 그중 65세 이상 피해자 비율이 전체의 58%입니다. 왜 유독 노년층이 많을까요? 첫째, 목돈이 있습니다. 퇴직금, 연금 일시금, 부동산 매각 자금, 평생 모은 돈이 한꺼번에 손에 쥐어지죠. 둘째, 정기 수입이 끊깁니다. 월급이 없으니 불안합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셋째, 저금리 시대입니다. 은행 예금 금리는 연 2%대 1억 원을 넣어도 한 달에 16만 원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월 7% 보장이라는 말을 들으면 솔직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기꾼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항상 똑같은 3가지 말을 사용하죠. 첫 번째는 원금 보장됩니다. 투자에서 원금 보장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은행 예금과 저축은행 예금만 예금자 보호법으로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그 외 모든 투자는 원금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주식도, 채권도, 펀드도, 심지어 국채도 원금을 100%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원금 보장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이미 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매달 고정 수익 지급합니다. 월 7% 수익, 연 84%입니다. 전 세계 어떤 정상적인 투자 상품도 연 84%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워런 버핏의 50년 평균 수익률은 연 20%입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도 20%인데 84%라니요? 계산해 볼까요? 1,000만 원을 월 7%로 투자하면 1년 후 1,840만 원, 2년 후 2,680만 원, 3년 후 3,520만 원. 말이 됩니까? 이런 수익률이 가능하다면 전 세계 부자들이 줄을 서겠죠. 세 번째는 은행보다 안전합니다. 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예금자 보호법도 있고요. 그런데 누군가 은행보다 안전하다고 말한다면 그럼 물어보세요. 어느 기관의 감독을 받나요? 예금자 보호가 되나요? 사업자 등록증 좀 볼 수 있을까요? 대부분 대답을 못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2020년 라임 자산운용 사건이 터졌습니다. 피해액 1조 6천억 원, 피해자 약 1만 명. 라임은 대형 증권사를 통해 펀드를 판매했습니다. 원금 보존형 펀드, 안정적 고수익, 이런 말로 투자자를 모았죠. 하지만 실제로는 허위 서류로 부실 기업에 투자했고 나중엔 환매도 중단됐습니다. 피해자 중 상당수가
퇴직금을 몽땅 잃은 60대에서 70대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2019년 P2P 업체 팝펀딩 사기 사건. 연 12%에서 15%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2천억 원을 모았습니다. 투자금은 대출이 아닌 대표 개인 계좌로 빠져나갔고 회사는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피해자 2,800명 중 70% 이상이 50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왜 이런 피해가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은퇴 후엔 상황이 달라집니다. 젊을 땐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은퇴 후엔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닙니다. 70세에 3천만 원을 잃으면 다시 모으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자리도 없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죠.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투자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모두 5가지입니다. 첫 번째, 금융감독원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금융회사는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금융회사 정보 메뉴를 클릭하면 등록된 회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익률이 현실적인지 따져보세요. 연 10% 이상 수익률을 보장한다면 일단 의심하세요. 2024년 기준 은행 예금 금리는 연 2.5%에서 3.5%, 국채 금리는 연 3%에서 4%, 회사채 금리는 연 4%에서 6%. 이게 현실입니다. 세 번째, 투자 설명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모든 금융 상품은 투자 설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설명서에는 위험 등급, 수수료, 예상 수익률이 명확히 나와 있어야 합니다. 설명서가 없다면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네 번째, 원금 보장 약속을 조심하세요. 누군가 원금 100% 보장이라고 말하면 그 순간 의심하세요. 법으로 금지된 표현입니다. 다섯 번째, 재투자 권유를 경계하세요. 처음 몇 달은 이자를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 수익을 재투자하시면 더 많은 이자를 드립니다. 이게 전형적인 폰지 사기 수법입니다. 새로운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주는 거죠.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럼 이제 안전한 투자의 기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이 권하는 노후 자산관리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분산 투자입니다. 한 곳에 몰빵하지 마세요. 예금 50%, 국채와 안정형 펀드 30%, 주식형 펀드 20%, 이렇게 나누면 한 곳이 흔들려도 전체는 안전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예금자 보호 상품을 우선하는 겁니다. 은행 예금과 저축은행 예금은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망해도 돌려받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기본 생활비는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국채와 연금을 활용하는 겁니다. 국채는 나라가 보증합니다. 연금은 정부가 관리합니다. 수익률은 낮아도 안전성이 최고입니다. 네 번째 원칙, 가장 중요합니다. 잃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돈을 잃지 않는 겁니다. 연 10%를 벌려다 원금을 잃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연 3%라도 10년, 20년 안전하게 가져가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미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투자해버렸다면 세 가지를 즉시 실행하세요. 첫 번째, 즉시 신고하세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국번 없이 1332 경찰청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12 늦으면 늦을수록 돈을 찾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증거를 확보하세요. 통장 내역, 계약서, 녹취록, 문자 메시지 등
모든 증거를 보관하세요. 세 번째, 집단 소송에 참여하세요. 혼자보다는 여럿이 함께 대응하는 게 유리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도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가족과 대화하세요. 아빠, 그 투자 괜찮은 거 맞아요? 자녀가 이렇게 물으면 귀찮아하지 마세요. 오히려 고마운 일입니다. 중요한 투자는 가족과 꼭 상의하세요. 괜한 걱정 끼치기 싫어서 이런 생각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투자에서 중요한 건 높은 수익이 아닙니다. 노후를 지켜주는 건 잃지 않는 선택입니다. 은행 금리가 낮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월 7% 수익은 환상입니다. 하지만 연 3% 안정은 현실입니다. 당신의 노후는 환상이 아닌 현실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보이스피싱, 그들이 쓰는 심리 조종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리고 의심하세요. 당신의 노후 자산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완전 공감합니다. 수정할게요. 부모 마음은 똑같습니다. 내 노후보다 자녀가 우선이죠. 엄마, 결혼 자금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아빠, 전세 구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해서요. 사업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미천이 없네요. 이런 말을 들으면 부모는 고민도 없이 답합니다. 그래, 얼마나 필요한데? 박순자 씨 67세,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할 때 전세자금 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3년 후 둘째 아들도 결혼. 이번엔 8천만 원을 보탰죠. 남편 퇴직금과 평생 모은 돈 합쳐서 3억 원이었는데 1억 8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괜찮아. 우린 연금 있잖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졸중. 병원비가 한 달에 200만 원씩 나갔습니다. 국민연금 월 80만 원. 남편 기초연금 월 30만 원. 합쳐도 110만 원. 생활비는커녕 병원비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남은 돈 1억 2천만 원도 3년 만에 바닥났습니다. 지금 박순자 씨는 월세 40만 원짜리 원룸에 삽니다. 아들들은? 큰아들은 자기 집 대출 갚느라 바쁘고 둘째는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박순자 씨는 그렇게 말하지만 슈퍼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합니다. 시간당 9,860원. 하루 4시간씩 일하면 한 달에 80만 원 정도. 여기에 기초연금 30만 원 더해 한 달 수입이 110만 원입니다. 월세 내고 나면 70만 원. 병원비, 약값 빼면 한 달에 50만 원으로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도 실화입니다. 통계를 한번 볼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2년에 발표한 노인 빈곤 실태 조사를 보면 노후 빈곤에 빠진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자녀에 대한 과도한 경제 지원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자녀를 돕다가 노후 빈곤에 빠집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38.1%입니다. 10명 중 4명이 가난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이 14.8%인 걸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2.5배 이상 높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국 부모들의 자녀 지원 규모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2023년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부모 10명 중 6명이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합니다. 평균 지원 금액은 연 890만 원. 그런데 65세 이상 평균 연금 수령액은 월 62만 원입니다. 연금보다 더 많은 돈을 자녀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실제 사례를 더 들어볼까요? 이명호 씨, 70세. 딸이 카페 창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빠, 5천만 원만 빌려줘. 장사 잘 되면 1년 안에 갚을게. 이명호 씨는 고민했습니다. 퇴직금 1억 5천만 원이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딸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해봐라. 5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카페는 6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위치가 안 좋았고 경쟁도 심했습니다. 딸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미안해. 갚을 길이 없어. 이명호 씨는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건강하면 됐어. 그로부터 2년 후, 이명호 씨는 아들에게도 3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부족하다고 해서요. 남은 돈은 7천만 원. 부인과 둘이서 월 50만 원씩 쓴다고 해도 12년이면 바닥납니다. 이명호 씨는 지금 77세, 평균 수명 83세까지 6년 남았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정부 조사를 보면 이런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보고서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의 평균 저축액은 7,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자녀 결혼 지원 평균 금액이 5,200만 원입니다. 저축의 3분의 1을 자녀 결혼에 쓰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뭘까요? 자녀들이 갚기 어렵다는 겁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2023년 자료를 보면 부모에게 빌린 돈을 갚은 비율이 28.4%에 불과합니다. 10명 중 7명은 결국 갚지 못합니다. 나중에 갚을게요. 이 말은 대부분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왜 부모들은 계속 돈을 줄까요? 첫째, 자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못 봅니다. 엄마, 나 전세 못 구하면 월세 살아야 해. 이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둘째, 내 노후는 어떻게든 되겠지 생각합니다. 우린 검소하게 살면 돼. 연금도 있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셋째, 자녀가 성공하면 나중에 돌려받을 거라 기대합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 잘 되면 효도할 거야. 하지만 통계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보건복지부 2023년 노인 실태 조사를 보면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노인 비율은 18.2%입니다. 10명 중 2명도 안 됩니다. 그것도 평균 지원액이 월 22만 원에 불과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돈, 연 890만 원.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돈, 연 264만 원.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자녀를 도와주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생활비부터 확보하세요. 자녀를 돕기 전에 내가 쓸 돈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평균 수명 85세까지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한지 따져보세요. 예를 들어 지금 65세라면 20년이 남았습니다. 한 달 생활비가 150만 원이라면 1년에 1,800만 원, 20년이면 3억 6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의료비 예비비까지 더하면 최소 4억 원은 있어야 합니다. 이 돈을 확보한 후에 남는 돈으로 자녀를 도와야 합니다. 두 번째, 빌려주지 말고 주세요. 나중에 갚아라. 이 말은 나중에 갈등만 만듭니다. 차라리 줄 수 있는 만큼만 주고 이건 너 주는 거야. 갚지 않아도 돼. 이렇게 명확히 하세요. 그래야 서로 편합니다. 세 번째, 한도를 정하세요. 결혼 자금은 3천만 원까지, 사업 자금은 지원 안 함. 이런 원칙을 미리 세우고 자녀에게도 알려주세요. 무한정 줄 수는 없습니다. 네 번째,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엄마 아빠도 노후 준비가 필요해. 도와주고 싶지만 한계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더 건강한 관계입니다. 숨기고 퍼주다가 나중에 빈곤에 빠지면 오히려 자녀에게 짐이 됩니다. 5번째, 정부 지원 제도를 알려주세요. 자녀가 전세 자금이 필요하다면 부모가 다 주지 말고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안내하세요. 소득에 따라 연 1.5%에서 2.9% 이자로 최대 1억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창업 자금이 필요하다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찾아보세요.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가 많습니다. 부모 돈부터 쓸 게 아니라 이런 제도부터 활용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한 사례도 있습니다. 김영숙 씨 66세. 아들이 결혼 자금을 요청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1억 원이 필요해요. 김영숙 씨는 말했습니다. 엄마가 3천만 원 줄게. 나머지는 전세 자금 대출받아. 엄마도 노후 준비해야 해서 더는 어려워. 아들은 처음엔 서운해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숙 씨는 자신의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엄마 아빠 노후 자금이 1억 5천만 원이야. 한 달에 100만 원씩 쓰면 12년밖에 안 돼. 평균 수명까지 살려면 20년은 있어야 해. 아들은 이해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제가 알아볼게요. 결국 아들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고 김영숙 씨는 3천만 원만 지원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김영숙 씨는 여전히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들도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고요. 이게 건강한 관계입니다. 반대로 무리하게 다 퍼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부모는 빈곤에 빠지고 자녀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명절 때마다 엄마 아빠 괜찮으세요? 용돈 드릴게요.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하지만 자녀도 자기 생활이 빠듯합니다. 부모에게 매달 100만 원씩 드릴 여유가 없죠. 결국 부모도 자녀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어야 자녀도 편하게 산다.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는 노후. 그게 진짜 효도를 받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부모가 든든해야 자녀도 든든합니다. 내가 빈곤에 빠지면 자녀가 나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게 더 큰 부담입니다. 지금 자녀에게 5천만 원 주는 것보다 20년 후 자녀에게 짐이 안 되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내 노후부터 지키세요.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일 때 자녀도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보증과 빚, 한순간에 무너지는 노후를 다루겠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나와 자녀 모두를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지혜로운 사랑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소소해 보이지만 의외로 가장 큽니다. 바로 매달 조금씩 빠져나가는 돈입니다. 보험료, 통신비, 쓰지 않는 구독료. 이 정도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10년, 20년 모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최진수 씨 69세. 퇴직하고 3년이 지났습니다. 한 달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국민연금 월 70만 원. 부인 기초연금 월 32만 원. 합쳐서 102만 원. 여기서 월세 45만 원 내면 57만 원 남습니다. 식비, 병원비, 생활비 쓰면 항상 마이너스였죠. 도대체 돈이 어디로 가는 걸까? 최진수 씨는 통장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험료만 한 달에 28만 원. 종신보험, 암보험, 실손보험, 저축보험. 무려 7개나 들어 있었습니다. 30대부터 하나씩 가입했던 보험이 40년 동안 쌓인 겁니다. 통신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휴대폰 요금제 월 7만 원, 인터넷 월 4만 원, 케이블 TV 월 3만 원, 합치면 14만 원입니다.
구독 서비스도 있었습니다. 넷플릭스 월 17,000원, 유튜브 프리미엄 월 14,000원, 헬스장 월 6만원. 하지만 넷플릭스는 거의 안 받고 헬스장은 3개월째 가지 않았습니다. 카드 자동 결제로 빠져나가는 돈이 한 달에 9만원, 모두 합치면 보험 28만원, 통신비 14만원, 구독료 9만원, 한 달에 51만원이었습니다. 월 수입 빼기 만원 중 거의 절반이 이런 고정 지출로 나갔습니다. 이게 말이 돼? 최진수 씨는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보험부터. 보험 설계사를 만났습니다. 7개나 필요 없습니다. 실손보험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해지하세요. 종신보험은 만기가 가까워 해지하면 손해였지만 저축보험 2개와 암보험 1개는 정리했습니다. 월 15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통신비. 휴대폰 요금제를 바꿨습니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필요 없었습니다. 와이파이가 있는 집에서 주로 쓰니까요. 월 3만원대 요금제로 변경. 한 달에 4만원이 줄었습니다. 케이블 TV도 해지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로 충분했으니까요. 월 3만원 절약. 마지막으로 구독료. 넷플릭스는 해지. 유튜브 프리미엄도 해지. 헬스장도 끊었습니다. 월 9만원 절약. 모두 합치면 한 달에 31만원이 줄었습니다. 1년이면 372만원, 10년이면 3,720만원입니다. 이렇게 큰 돈이었구나. 최진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도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통계를 한번 볼까요? 통계청 2023년 가계동향 조사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 가구의 월 평균 지출은 185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비필수 지출이 20% 이상을 차지합니다. 비필수 지출이란 당장 안 써도 생활하는데 문제없는 돈입니다. 보험료, 통신비, 구독료, 안 쓰는 멤버십, 자동이체 등 월 37만원 정도입니다. 1년이면 444만원, 10년이면 4,440만원입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한국소비자원 2022년 조사를 보면 60대 이상 가구의 평균 보험료는 월 23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실제로 보장받는 보험은 평균 2.3개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중복 보장이거나 필요 없는 보험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 통신비 실태조사를 보면 60대 이상 평균 통신비는 월 12만원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하는 데이터는 월 평균 5GB, 무제한 요금제를 쓸 필요가 없는데도 비싼 요금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2023년 조사를 보면 60대 이상 중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48.3%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한 달에 한 번도 안 쓰는 비율이 34.7%입니다. 쓰지도 않으면서 매달 자동 결제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첫째, 가입은 쉬운데 해지는 귀찮습니다. 보험 가입은 전화 한 통이면 되지만 해지하려면 서류도 써야 하고 설계사를 만나야 합니다. 다음에 해야지. 이러다가 몇 년이 지나갑니다. 둘째, 필요 없다는 걸 모릅니다. 30년 전에 가입한 보험이 지금도 필요한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내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셋째, 자동 결제라서 체감이 없습니다. 현금으로 내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카드 자동 결제는 빠져나가는 걸 모릅니다. 통장에서 조용히 사라지죠. 넷째, 해지하면 손해볼까봐 불안합니다. 보험 지금 해지하면 손해 아니에요? 이런 말을 듣고 그냥 유지합니다. 하지만 계산해보면 계속 내는 게 더 손해일 때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김순희 씨, 72세. 보험료가 한 달에 32만 원이었습니다. 20대 때부터 가입한 보험이 10개나 됐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 클리닉에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이 중에서 3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해지하세요. 중복 보장이 너무 많습니다. 실손보험 2개 있는데 한 번 청구하면 한 곳에서만 받습니다. 둘 다 낼 필요 없어요. 저축보험은 이자가 연 2%인데 은행 예금이 3%입니다. 해지하고 은행에 넣는 게 나아요. 김순희 씨는 7개를 해지했습니다. 월 23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통신비도 정리했습니다. 휴대폰은 알뜰폰으로 바꿨습니다. 통신사 직영은 월 7만 원인데 알뜰폰은 월 2만 원. 똑같은 통신망을 쓰는데 5만 원이 쌌습니다. 인터넷도 바꿨습니다. 기가 인터넷은 필요 없었습니다. 100메가면 충분했거든요. 월 4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모두 합치면 한 달에 30만 원이 줄었습니다. 1년이면 360만 원, 10년이면 3,600만 원입니다. 김순희 씨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그냥 버렸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는 돈을 막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험 리모델링을 하세요. 금융감독원에서 무료로 보험 클리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 1332로 신청하면 전문가가 내 보험을 분석해 줍니다. 중복 보장, 불필요한 보험을 찾아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은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필요한 것만 남기세요. 실손보험 하나,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 하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통신비를 점검하세요. 휴대폰 요금제를 확인해 보세요. 데이터를 얼마나 쓰는지 체크하고 필요한 만큼만 쓰는 요금제로 바꾸세요. 만약 와이파이를 주로 쓴다면 알뜰폰도 고려해 보세요. 통신사 직영보다 30%에서 50% 저렴합니다.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가 인터넷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유튜브 보고 카톡하는 정도라면 100메가면 충분합니다. 케이블 TV도 확인하세요. 요즘은 유튜브나 티빙 같은 무료 서비스도 많습니다. 꼭 필요한지 따져보세요. 세 번째, 구독료를 정리하세요.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음악 스트리밍, 신문 구독, 잡지 구독.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쓰나요? 안 쓴다면 과감히 해지하세요. 구독은 가입할 때 편하지만 해지는 귀찮습니다. 하지만 10분만 투자하면 연간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동 결제를 확인하세요. 카드 자동 결제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은행 앱이나 카드사 앱에 들어가면 자동 결제 목록이 나옵니다. 헬스장, 요가, 영어 학습 앱, 쓰지 않는 멤버십. 빠져나가는 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씩 확인하고 필요 없는 건 즉시 해지하세요. 다섯 번째, 1년에 한 번 점검하세요. 새는 돈은 한 번 막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생깁니다. 새로 가입한 구독, 새로 든 보험, 바뀐 통신요금제.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달력에 표시해두고 그날이 오면 꼭 확인하세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경숙 씨, 68세. 매달 빠듯한 생활을 하다가 새는 돈을 점검했습니다. 보험 7개 중 4개 해지, 월 18만 원 절약, 휴대폰 알뜰폰 변경, 월 5만 원 절약, 케이블 TV 해지, 월 3만 원 절약, 구독 서비스 3개 해지, 월 4만 원 절약, 합치면 한 달에 30만 원, 1년에 360만 원입니다. 이경숙 씨는 이 돈을 모아서 5년 만에 1,80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커피 한 잔 아끼는 것보다 새는 돈 막는 게 훨씬 크다. 이경숙 씨의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작은 새는 돈이 모여 큰 노후 자금이 됩니다. 한 달에 15만 원씩만 줄여도 1년이면 180만 원, 10년이면 1,800만 원입니다. 이 돈이면 기초생활을 3년은 더 버틸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통장 내역을 확인하고 자동결제 목록을 점검하고 필요 없는 보험을 해지하세요. 10분이면 됩니다. 그 10분이 당신의 노후를 바꿉니다. 새는 돈을 막으면 노후 자금이 채워집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습니다. 고수익 투자의 유혹, 자녀에게 무리한 지원, 그리고 새는 돈 방치. 이 세 가지가 노후 자산을 무너뜨립니다. 투자에서 중요한 건 높은 수익이 아닙니다. 노후를 지켜주는 건 잃지 않는 선택입니다. 월 7% 수익보다 월 3% 안정이 낫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내 노후부터 지키세요.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일 때 자녀도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 아끼는 것보다 새는 돈 막는 게 훨씬 큽니다. 한 달에 15만 원씩만 줄여도 10년이면 1,800만 원입니다. 고수익보다 더 값진 건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겁니다. 노후 자산은 빠르게 불리는 게 아니라 오래 지켜내는 데서 차이가 납니다. 투자의 성패는 수익률이 아니라 결국 내 돈을 끝까지 지켜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의심하고 점검하고 지키세요.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노후 자산을 지키는 더 많은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나도 이런 실수를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돈을 아꼈어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